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에서는 GDP 측정과 국민소득 항등식 기준은 함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물가와 고용의 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는 물가 지수를 만들어 측정합니다. 일반 물가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 GDP 디플레이터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소비 바구니의 비용을 측정해서 가계의 생계비를 추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이 전국 38개 도시를 대상으로 재화 서비스 460개 품목을 선정해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물가지수를 측정할 때 바구니를 기준 시점에 고정하는 라스페이레스식과 기준 시점의 바구니 대신 물가 산정 시점의 바구니를 사용하는 파쉐식으로 구분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라스페이레스식으로 측정합니다. 보시다시피 기준 시점의 바스켓 비용 대비 산정 시점이 같은 바스켓 비용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산출됩니다. 한편 파쉐식으로 측정하는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측정됩니다. 두 물가 지수는 목적에 따라 쓰임새가 다릅니다만 산출 방식의 차이가 주는 함의는 중요합니다. 그림은 동일한 기준점에서 시작한 누적 소비자 물가 지수와 GDP 디플레이터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에 관계없이 누적 소비자 물가 지수와 누적 GDP 디플레이터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출 방식의 속성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실제 물가를 과대 추정하고 반대로 GDP 디플레이터는 과소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예를 돕기 위해 정부가 소비자에게 소비자 물가 지수로 산정해 오른 생계비만큼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소비 바스켓을 X와 Y 두 재화로 한정하고 2018년 파란색 선상의 임의점 A를 소비했다고 가정합니다. A점을 지나는 파란색 선의 수평축 절편은 X의 단위수로 나타낸 A점 소비 바스켓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X의 가격이 1이라고 가정하면 이 절편의 값 X1이 바로 소비 바스켓 비용입니다. 이듬해 X의 가격은 2018년과 마찬가지이나 Y제 가격이 올랐다고 가정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소비 바스켓을 고정하고 기준 연도 대비 해당 연도의 바스켓 비용의 증가율을 측정하는 것임을 생각하면 2019년의 바스켓 비용은 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파란색 선보다 작은 검정색 선의 수평축 절편 X3가 됩니다. Y제 가격이 오를 때 기울기가 낮아지는 이유는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소비자는 X3에서 X1을 차감한 것만큼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이 보조금으로 소비자는 A점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받은 이 소비자는 A점보다 A점의 오른편에 위치한 검정색 선 위의 점, 이를테면 B점이 더 낫습니다. 그 이유는 A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 위에 B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이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A점을 지나고 파란색 선에 접하는 무차별 곡선과 B점을 지나고 검정색 선에 접하는 무차별 곡선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현시선호 이론으로 이해하면 A보다 B가 현시선호 됩니다. A를 선택할 때 B는 선택 불가능했고 B를 선택할 때 A도 선택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적정 보조금은 어느 정도일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A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 위에 검정색 선과 평행이며 그 아래에 위치한 이를테면 회색 선과 접하는 C는 Y제 가격의 상승 시 A와 동일한 만족을 주는 바스켓이 되겠습니다. 이 회색 선의 수평축 절편 X2가 C점의 비용이기 때문에 적정 보조금은 X2에서 X1을 차감한 값이 되겠습니다. 즉 적정 물가 상승률은 X2를 X1으로 나누고 다시 100을 곱한 값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과대평가되었으며 X3에서 X2를 뺀 것만큼의 보조금이 결과적으로 더 나은 것입니다. 슬라이드의 그림은 2000년대 우리나라 실질 GDP와 실질 임금을 지수화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질 GDP는 GDP 디플레이터로, 실질 임금은 CPI로 각각 측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측정한 실질 GDP와 실질 임금은 2009년부터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변수를 모두 CPI로 측정한 두 번째 그림과 모두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 세 번째 그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그림에서 두 변수 간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그 속성상 GDP 디플레이터는 물가를 실제보다 낮게, 반대로 CPI는 높게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어떤 지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함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과 고용입니다. 나라와 통계 분류 방식에 따른 차이는 있습니다만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분되며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성인은 취업자, 실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하나에 포함됩니다. 슬라이드에서는 2018년 우리나라와 미국의 생산 가능 인구를 셋으로 분류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에 포함되는 성인 기준이 우리나라는 15세 이상, 미국은 16세 이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구성 비율은 유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주요 용어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고용률은 실업률의 중요한 보완 지표입니다. 실업률은 불황에서 오르고 호황에서 반대로 내리는 경향이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불황이 장기화될 때 실업자가 구직을 단념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되면 실업률은 그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불황에서 경기가 회복될 때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었던 사람들이 구직 활동을 하게 되면 실업률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 나라의 실업률이 다른 나라들보다 낮다고 해서 그 나라의 고용 사정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곳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나라의 비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더 높아서 실업률이 더 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나라에서 실업률이 낮은 현상이 자주 관측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21세기 우리나라와 미국의 성별 그리고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은 증가하고 반대로 미국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양국이 점차 수렴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양국 모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보다 낮지만 꾸준히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의 격차는 매우 더디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미국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하락해 왔으나 여성의 참가율은 반대로 상승해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은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하락해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세로 반전했습니다. 이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뚜렷이 관찰됩니다. 비록 2016년부터 약간의 반전이 보이긴 합니다만 21세기에 들어와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하는 현상에는 20대에서 50대 사이의 핵심 연령층의 참가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성별에 관계없이 10대에서 20대 사이의 연령층이 크게 감소하는 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인구 노령화, 자동화 등의 그 배경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많은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하는 현상은 다른 나라들도 공유하는 공통 요인이 있을 것을 고려할 때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